축구에서 윙어는 위아래로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며 박스 안으로 침투한 중앙 공격수에게 크로스를 올려주는 롤이 전통적으로 맡아오던 역할이었지만 현대 축구에서 메시와 호날두의 등장 이후 본격적으로 윙어는 측면에서만 머물지 않고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윙포워드로 점차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이 포지션을 대표하는 선수들은 토트넘에서 결국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올린 손흥민, 음바페 대신 파리에서 트래블을 달성한 흐비차, 발롱도르 2위까지 올랐던 비니시우스, 24-25 시즌 아쉽게 트래블을 놓쳤던 라민 야말 등 현대 축구에서의 윙은 드리블, 스피드, 슈팅, 패스 등 공격수로서 갖춰야 할 거의 모든 능력을 두루 갖추고 한 명의 존재만으로 경기를 뒤집는 게 가능한 소위 말하는 크랙 혹은 에이스인 선수가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오늘은 시장가치 탑10 시리즈 중 7번째 윙포워드 편입니다. 윙백 편처럼 좌우측을 따로 구분짓지 않고 양쪽 포지션을 모두 포함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소개되지 않은 선수들은 고정 댓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25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철벽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인테르를 상대로 멀티골을 기록, 챔스 최초로 결승전에서 멀티골을 넣은 10대 최연소 선수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워버린 두에가 첫 번째 챕터의 주인공입니다. 두에는 중앙 미드필더부터 공미, 최근에는 윙어로 활약하며 24-25 시즌 클럽 월드컵을 포함해 파리가 참가한 모든 대회에서 15득점 14도움, 챔스에서 5득점 3도움을 기록했는데 특히 시즌 통산 20-20을 달성한 바르콜라보다 중요한 경기에서 많이 기용되었습니다. 전반기까지의 두에는 교체 선수 정도의 입지에 불과했으나 두에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은 그저 반 시즌에 불과했습니다. 보여주는 지표 또한 이게 20살의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초록색으로 꽉 차 있습니다. 드리블, 패스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공격 지역으로 공을 전달하는 전진성 강한 플레이를 즐기며 그 정확도는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활약한 시간이 24-25 시즌의 절반이라는 것은 보여준 게 다른 선수들보다 적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다른 선수들이나 고정 댓글에 달린 또 다른 선수들의 명단을 보시면 두에보다 우승컵이 다소 모자랄 수 있지만 각자의 팀에서 본인을 증명해온 선수들이 많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리그왕에 속해 있는 만큼 팀의 선수들이 일정상 유리함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두에는 이번 시즌 단 2470분만을 뛰며 타 팀의 에이스들보다 비교적 적은 시간을 뛰었습니다. 물론 보여준 게 적다는 이유만으로 두의 활약이나 기록을 폄하할 생각은 1도 없지만 아무래도 빅클럽의 경험이 이번 시즌이 처음이다 보니 앞으로 몇 시즌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준다면 지금의 기대치가 확신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윙포워드 중에 고평가와 저평가가 공존하는 선수라면 아마 이 선수가 주인공이 아닐까 싶은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구가 9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스날, 리버풀, 토트넘 등 여러 팀이 노리고 있는 만큼 잠재력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지만 레알에서 비니시우스에게 밀려 오른쪽 윙어로 밀려났고 음바페까지 합류하며 공격 지분마저 줄었습니다. 21-22 시즌 9득점 9도움을 시작으로 22-23 시즌 19득점 10도움, 23-24 시즌 17득점 8도움, 24-25 시즌 14득점 10도움을 기록했는데 이게 이번 이적 시장에 나와 팀을 옮겼거나 옮길 것으로 유력해 보이는 윙포워드 선수들, 예를 들어 기튼스, 가르나초, 마르티넬리, 디아스, 공미지만 윙어로도 분류되는 시몬스 등과 비교해서 오히려 앞서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호드리구의 몸값이 거품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겨울 이적 시장이 닫히고 본격적으로 후반기가 시작되는 2월달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1득점 4도움, 다소 초라해 보이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가치는 9천만 유로이지만 실제 이적료라고 가정했을 때 리그에서 6골 5어시밖에 기록하지 못한 선수가 하나 약 1,500억에 가까운 가치가 있냐는 겁니다. 두 번째, 호드리구가 수령하는 주급입니다. 캐폴로지에 따르면 호드리구의 주급은 24만 유로, 하나로 약 3억 8천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주로 이적설이 났던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날, 리버풀, 토트넘에 대입해보면 아스날에서 사카가 22만 유로, 리버풀에서 아놀드가 20만 유로,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22만 유로의 주급이고 추가적으로 링크가 있었던 미넨에서 올리세가 25만 유로의 주급을 수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로만 따져도 리그 베스트급 선수들의 주급인데 이번 시즌에 과연 이들만큼 팀에서 핵심이었냐 생각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호드리구는 앞서 말씀드린 5명이랑 묶이는 게 아니라 최고 시장가치 10명 안에 든 만큼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아쉬운 건 호드리구가 잘하는 부분은 비니시우스나 음바페가 더 잘하기 때문에 아직 호드리구의 입지가 애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 아마 호드리구가 공격의 중심이 되는 팀으로 이적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활약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리몸, 경기 중에서의 기복, 부족한 수비 가담 등 바르셀로나 시절의 금쪽이라 불리던 시간을 뒤로하고 24-25 시즌 발롱도르급 선수로 거듭난 우스만 덴벨레가 이번 챕터의 주인공입니다. 흐비차의 영입과 두에의 스텝업 시기와 맞물려 덴벨레는 제로톱으로 거의 고정되었기 때문에 왜 여전히 윙어로 구분되는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제가 자주 보는 스탯 사이트에서는 중앙 공격수와 이선을 구분지어 놓았습니다. 물론 덴벨레가 보여준 활약은 그런 구분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초록색 천지, 즉 대부분 상위 10% 이내입니다. 영상의 주제는 윙포워드지만
덴벨레가 보여준 활약상은 포워드에 가깝기 때문에 최전방의 자원들과 비교해보자면 공격, 패스 등의 수치에서 대부분 상위 1%에 드는 그야말로 규격 외의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사위를 굴리면 대부분 1위 뜨던 덴벨레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굴리든 6위 뜨는 사기 주사위에 가까운 모습으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역할을 찾아낸 듯 보였습니다. 리그왕 29경기 21득점 6도움도 굉장한 기록이지만 챔피언스리그 15경기 8득점 6도움, 경기당 공격 포인트 거진 하나씩은 기록해주는 미친 생산력으로 음바페를 공짜로 떠나보낸 파리의 아쉬움을 날려버리는 본인에게나 팀에게나 기념비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시장가치 시리즈 영상을 쭉 봐주셨다면 눈치채셨겠지만 24-25 시즌 파리 생제르맹이 트래블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들의 시장 가치가 전체적으로 상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까지 소개했던 덴벨레와 두에 말고도 아직 등장할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가 한 명 더 남았다는 소리인데 전술적 연계성은 그 챕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챕터에서 말씀드렸던 아직 등장할 파리의 선수가 한 명 더의 주인공, 2025년 겨울 나폴리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팀을 옮겨 팀의 첫 트래블이라는 역사를 함께한 흡이차가 9천만 유로의 시장 가치로 7위를 기록했습니다. 나폴리와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기록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24-25 시즌 클럽 월드컵까지 총 51경기 3,615분을 소화했고 공격 포인트는 13득점 10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아쉬워 보이는 기록이고 두에나 덴벨레 쪽에 공격 포인트를 몰아준 느낌인데 파리의 공격 시스템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 레벨을 통해 필드 전체를 누비며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있을 때 빠르게 탈취, 그대로 역습으로 연결하는 것은 최근 파리를 소개하면서 자주 언급했던 내용이니 패스하고 이제 파리의 공격 시퀀스를 설명드릴 텐데 아까 두에나 덴벨레가 많은 공격 포인트를 생산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흡이차는 뭘 하고 있었냐? 대답은 간단합니다. 침투력이 강한 덴벨레와 두에가 마음 놓고 공격하도록 더미런 혹은 디코이런이라는 플레이로 상대 필드 일부분을 끌어내주는 역할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라핑입니다. 파리의 스쿼드를 구성하는 선수들의 대부분은 롱킥의 일가견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파리 생제르맹이 빌드업 중에 어느 위치에서든 공의 반대쪽으로 전환 패스를 뿌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롱패스는 일반적인 패스에 비해서 받기도 어렵고 경합 상황이 쉽게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흡이차의 움직임이 게임을 바꿔놓습니다. 리버풀과의 경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파리의 누누 멘데스가 공을 잡은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리버풀의 선수 배치가 상당히 촘촘하기 때문에 롱패스도 전진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 흡이차가 누누 쪽으로 다가갑니다. 가만히 두면 표시한 것처럼 패스길이 생기기 때문에 아놀드가 흡이차를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흡이차와 가까이 있는 미드필더 네베스가 비어버린 흡이차의 자리로 빠르게 침투, 소버슬라이와 코나테를 한꺼번에 낚아버립니다. 덕분에 누누와 덴벨레 사이에 넓은 공간이 생겼고 누누는 살라가 붙기 전에 빠르게 덴벨레에게 패스, 이 패스를 두에와 함께 전진하여 득점으로 이어버립니다. 제가 보는 흡이차는 방금 예시를 보여드린 것처럼 공이 없이도 상대방을 끌어들이며 주고받기 힘든 패스의 정확도 자체를 끌어올려줍니다. 다른 선수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전술적 가치를 지닌 흡이차가 과연 어디까지 솟아오를지 예측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듯합니다. 이번 24-25 한 시즌에만 5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쌓은 바르셀로나의 하피냐가 6위에 올랐습니다. 팀에 합류한 22-23 시즌부터 10득점 12도움, 23-24 시즌은 10득점 11도움으로 윙인 것을 감안하면 크게 나쁘지 않은 수치였지만 24-25 시즌은 57경기 34골 22도움을 기록했고 라리가는 36경기 출전 18득점 9도움, 챔피언스 리그는 14경기 출전 13득점 8도움의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득점을 하기 위한 전진 패스 리시브 수치, 최상위권의 공격 포인트 생산력에 비해서 패스, 드리블 수치가 많이 아쉬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쉬운 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결국 하피냐의 단점은 돌파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스피드, 왕성한 활동량, 뛰어난 마무리 능력까지 돌파를 위한 툴은 이미 갖추고 있지만 정작 돌파력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아마 최근 바르셀로나의 영입 리스트에 하피냐의 발롱도르급 활약에도 불구하고 빌바오의 니코 윌리엄스가 포함된 것은 하피냐가 단독 돌파를 힘들어했던 것이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윙포워드임에도 온더볼 능력이 좋지 않은 것은 약점이지만 성실한 워크의식을 바탕으로 한 활동량과 수비가담, 정점에 오른 득점력은 이를 커버하고도 낳는 장점이며 하피냐의 나이는 28살로 공격수로서는 이미 전성기, 즉 플레이 스타일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약점을 극복한다 해도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하피냐가 할 것은 득점력에 기복이 없도록 하는 것과 지금까지처럼 성실한 참여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번 시즌 덴벨레와 더불어 가장 반전이었던 선수입니다. 바르셀로나 출신의 덴벨레와 지금 바르셀로나에 몸담고 있는 하피냐가 오는 시즌에도 뛰어난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많은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교적 경쟁이 빡센 프리미어리그를 떠나 미넨의 주전으로 정착, 전설의 극고사로 고통받던 미넨의 고민을 덜어준 마이클 올리세가 5위의 주인공입니다. 이번 시즌은 여러모로 올리세에게 기념비적인 시즌입니다. 첫 번째로 1부 리그 우승 타이틀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유리몸을 벗어나 한 시즌 건강하게 단 한 번의 부상 없이 풀 시즌을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올리세는 24-25 시즌 55경기에 출전하여 3,842분을 소화 20득점 20도움을 기록하며 정확히 시즌 20-20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리그 마지막 5경기 동안 4득점 5도움을 기록했는데 시즌 막바지에 미친 듯한 활약으로 결국 해리케인에 이어 분데스리가 공격 포인트 2위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주에 업로드 예정인 중앙 공격수 편에서 소개할 마르무시와 에키티케가 눈에 띄지만 올리세는 중앙 공격수가 아닌 윙어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는 것은 올리세 나름대로 기념비적인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올리세의 1년간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대 리그와 상위 유럽 대항전을 포함한 스탯이 이 정도인데 공격 포인트 생산, 패스, 드리블, 돌파, 준수한 수비력 등 무엇 하나 모자란 부분 없이 열심히 한 게 눈에 보여서 크게 코멘트할 게 없는 완벽한 시즌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즌 미넨에 한 가지 악재가 있는데 저번 주 영상에서 말씀드린 무시알라의 장기 부상입니다. 미넨이 리버풀에서 디아스를 영입했다고는 하지만 경기 내용에 있어 기복이 없는 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무시알라가 없는 미넨의 25-26 시즌 전반기, 사실상 전방에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주체는 케인과 올리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선수도 아니고 원더키드가 빠져버린 미넨의 위기를 올리세가 전화위복으로 뒤집을 수 있을지 좋은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가장 기대되고 가장 돋보였던 선수 중 한 명이었지만 한 시즌 만에 폼이 수직하락하며 득점과 도움 기여도 모두 절반 가까이 줄어든 맨체스터 시티의 필 포든이 이번 챕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폼이 망가졌다고만 하며 얼마나 망가졌는지 모르니 23-24 시즌에 포든이 뭘 했는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프리미어리그 우승, 각종 매체에서 올해의 팀, 올해의 선수의 선정,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지표 중 하나인 공격 포인트는 53경기 4,278분, 27득점 12도움으로 24-25 시즌에 13득점 6도움과 완전히 대비되는 활약입니다. 부진해서 기대감이 떨어졌다는 단순한 이유 외에도 포든이 오는 시즌 무조건 반등을 해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 만료 시점이 27년 6월이라는 것, 두 번째는 내년에 개최되는 월드컵을 앞두고 대표팀 내 입지를 굳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오는 25-26 시즌의 포든의 활약도는 향후 커리어를 좌우할 만한 분기점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포든의 지표를 보시면 케빈 더브라이너, 다비드 실바처럼 플레이메이커로서 경기를 조율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길 기대했던 시티 팬들의 바람과는 조금 많이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소보슬라이와 마찬가지로 플레이메이커가 갖춰야 할 중요한 능력치 중 하나인 온더볼 기반의 드리블 능력과 오프더볼 능력이 상당히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플레이메이커보다 공격 포인트 생산에 주력했던 포든이 지난 시즌 대비 생산력이 반이나 줄여버렸고, 단순히 결정력이 낮아졌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공격을 하려면 공을 받으러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하는데 공이 올 때까지 멀뚱멀뚱 기다리는 모습을 자주 노출하며 경기력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힘들만한 멘탈 문제가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국 포든이 이렇게 부진한 시즌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오는 시즌만큼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증명해야만 합니다. 25-26 시즌 포든의 반등을 응원하며 기대해보겠습니다. 아스날의 붙박이 주전 라인업 중 공격수에 한정한다면 유일하게 기복 없이 활약했다고 보여지는 부카요 사카가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웨데가르드, 하베르츠, 마르티넬리, 트로사르 등 아스날의 공격진 대부분이 경기력과 결정력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시즌이었습니다. 하베르츠가 개선된 모습을 보였으나 시즌 아웃 부상, 마르티넬리의 여전한 기복, 웨데고르의 급격한 추락 등 공격진의 여러 마이너스 요소들은 사카에게 모두 독박을 씌웠고 혹사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사카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장기 결장을 하게 되었고, 사카의 복귀 이후에도 아스날은 뚜렷한 성과를 내진 못했습니다. 다행히 사카의 부담을 덜어줄 마두에케가 영입되었는데 이미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있는 만큼 즉시 전력감으로 활약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사카의 체력적인 문제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표를 보시면 사카는 온더볼 플레이, 즉 드리블을 통해 직접 만들어 나가는 플레이가 장점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패스 스탯이 다소 낮게 찍혔다고는 하지만 어시스트 수치는 상위 4%에 해당하며 어떻게든 슈팅 찬스를 만들어내고 득점이 어려워 보이면 주변 선수들에게 바로 공을 내주는 골대 앞에서의 플레이 메이킹도 잘하는 선수입니다. 즉 패스 수치가 다소 낮다 해서 탐욕적인 선수가 아니라 다 만들어 놓고 내줄 수 있는 오히려 이타적인 선수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스날의 공격진들이 경기력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행히 오늘 시즌은 요케레스가 영입되어 사카의 능력이 더욱 빛을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승에 대한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고생했고 앞으로 더 고생해줄 사카를 위해서라도 25-26 시즌 아스날이 성과를 내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2순위는 발롱도르드 2위에 올랐고 은바페에 밀려 2인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현재로서는 이에 가장 어울리는 선수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입니다. 전반기에는 말 그대로 월드클래스 그 자체였지만 후반기에는 부상과 함께 기복이 겹치며 꽤나 아쉬운 시즌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니시우스의 지표를 통해 굳이 비교하자면 공을 직접 몰아 상대방의 수비를 무너뜨린다는 측면에서 직전 챕터의 사카와 유사한 면이 있고, 여기서 사카와의 차이점을 찾아본다면 비니시우스가 조금 더 피니셔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또 지표상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좋은 폼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폼의 하락을 겪었다는 면에서 맨시티의 필 포든과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23-24 시즌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이번 시즌 전반기까지 쭉 이어나가며 중앙 공격수 위치에서 새 시작하는 은바페의 기폭을 본인의 득점 찬스까지 양보하며 덮는 상당한 여유로움까지 보여주기도 했지만 11월 말에 당한 다리 근육 부상으로 2주간 결장 이후 폼이 서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팀적으로 봤을 때 후반기에 비니시우스의 부진은 은바페가 갑자기 중앙 공격수로 각성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가려주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겨울 이적 시장이 끝나는 1월까지를 전반기로 나눴을 때 이 기간 동안 16득점 6도움을 올리며 폼을 이어간다면 시즌 30-10을 달성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후반기부터 클럽 월드컵까지 단 5득점 7도움만을 기록,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한 시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팀이 무관으로 시즌을 마감했고 부진한 후반기를 보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팀적으로나 동기부여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클럽 월드컵에서 점점 폼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며 오는 시즌에 대한 준비를 끝마친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비니시우스의 발롱도르급 퍼포먼스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아직 아기였던 시절 축구 신의 세례를 받고 메시의 커리어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라민 야말이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4년 야말은 트로페 코파를 수상했는데 이 상은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2018년에 만들어졌고 대상은 한 해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21세 이하의 축구 선수입니다. 이전 영상이 공미편의 다니 올모 챕터에서 말씀드렸듯 유로 2024에서 최고의 공격 포인트 생산력을 보여주었으며 나아가 24-25 시즌 라리가 도움왕까지 달성했고 팀 성적 또한 라리가, 코파델레이, 수페르코파 등 참가했던 모든 국내 대회를 전부 우승하며 10대의 선수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군데, 발데, 레반도프스키의 부상으로 인해 전방에서의 공격 작업은 오직 야말만 바라봐야 하는 아찔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오히려 야말은 이 기간 동안 각성해버려 온갖 팀을 카운터치고 챔스 결승까지 올라간 인테르의 수비를 혼자 휘젓는 엄청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아직 야말은 10대 선수, 신체가 아직 완성되었다고 보기에 조금 이른 나이이며 시즌 총 55경기, 경기당 82분을 소화하는 나이를 감안하면 다소 빡센 일정을 보냈기에 부상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돌도 씹어먹는 고등학생의 나이고 기복이 있든 없든 순수한 드리블 능력만으로 어지간한 팀의 밀집 수비라도 강제로 헤집어놓는 말도 안 되는 기량의 선수이지만 일단 야말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지나친 스케줄 소화는 오히려 봄에 독이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윙어는 축구 선수로서 가장 치명적인 무릎 부상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포지션이며 야말처럼 포텐이 너무 이르게 터진 경우 피치 위에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기 때문에 부상에 더 긴 시간 노출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즌의 발롱도르는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 중 한 명이 유력해 보이지만 차후 바르셀로나의 누군가가 발롱도르를 타게 된다면 저는 야말이 유력해 보입니다. 칭찬보다는 우려를 더 많이 늘어놓은 느낌이지만 뒤집어서 말한다면 늘어놓은 우려만큼 보여줄 게 더 많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보다는 신체가 완성될 몇 년 후 20대 초반의 플레이가 더욱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그때의 야말을 기대하며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은 보통 팀의 에이스가 포진한 포지션 윙포워드 선수들을 소개드려봤습니다. 공격과 마무리에 필요한 모든 무기를 갖춘 선수들이 모인 만큼 때때로 경기의 결과를 혼자서 뒤집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포지션보다 화려해 보이고 주목받지만 그만큼 실수했을 때 온갖 질타를 받는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어느새 골키퍼부터 시작해서 윙포워드까지 왔는데 이제 이 시리즈는 중앙 공격수 한 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올라올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쉽게 영상에 나오지 못했던 선수들은 고정 댓글에 따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